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회법사위에서 터진 한마디가 어떻게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범죄자 대통령이라는 말이 던져진 순간 그 말에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가 한꺼번에 소환됐죠. 이 장면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지금 한국 정치가 어디까지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그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그 순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도덕성의 낙인을 찍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방식은 매우 강력한 라벨링, 레이블링 전략입니다. 더 이상 정책을 놓고 토론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존재 자격 자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언어는 논쟁을 종료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자동으로 신뢰를 잃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반격에 나선 것입니다. 추 위원장은 대통령을 함부로 범죄자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되물으면서 정작 나경원 의원 본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신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반박은 하나의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를 범죄자라고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 특히 판단하는 사람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저는 여기서 감정적으로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현실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오가는 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비판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투쟁이 되었고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투쟁이 장으로 들어서면 모든 사람이 서로의 과거를 무기로 끄집어냅니다. 이 장면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상대를 도덕적으로 심판하려는 순간 자신의 도덕성 역시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범죄자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던지는 순간 그 화살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의 반격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도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범죄자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 것입니다. 정치 언어학적으로 보면 범죄자라는 단어는 매우 위험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회색지대를 지우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본래 복잡한 이해관계와 가치 판단이 충돌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범죄자라는 딱지를 붙이는 순간 모든 복잡성이 사라집니다. 흙과 백만 남습니다. 성과 악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대화는 불가능해집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정치가 극단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양측 모두 상대를 제거해야 할 존재로 규정하면서 타협과 협상의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그 극단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추미애 위원장의 반박이 단순히 나경원 의원 개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원칙을 세우려는 시도였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범죄자라고 부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원칙 말입니다. 물론 법리적으로는 1심 판결이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 항소와 상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상징의 영역에서 1심 유죄 판결은 이미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이 법을 위반했다고 사법부가 1차적으로 판단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충돌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범죄자라고 부르며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논쟁은 사라지고 맙니다. 국회는 정책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고발하고 낙인 찍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런 정치를 원하는가? 서로를 범죄자라고 부르며 싸우는 정치 말입니다. 아니면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원하는가? 나경원 의원의 범죄자 대통령 발언과 추미애 위원장의 반격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정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결코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의 반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2019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패스트트랙 사태로 알려진 그 격렬했던 시간 말입니다. 저는 그 당시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국회는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의 전신은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담은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물리적 저지에 나섰습니다.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했고 물을 막았으며 몸으로 부딪혔습니다. 그 최전선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저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그 장면들이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인지를 곱씹어봅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위에 서 있지만 동시에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물리적 저지는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그것은 입법 과정 자체를 마비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2024년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경원 의원에게 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2,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1심 판결이지만 법원은 나경원 의원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명확히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의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벌금 2,400만 원은 매우 미묘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의원직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한국 법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을 수 있지만 그것은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심에서는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여전히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정활동은 이제 특별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인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말입니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이것은 제가 떼어낼 수 없는 꼬리표, 이너스케이퍼벨 레이벨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법치나 공직 윤리에 대해 말할 때마다 패스트트랙 사태가 자동으로 소환됩니다. 당신도 법을 어겼잖아요. 라는 반론이 즉각 따라붙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치적 공정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신뢰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메신저의 신뢰성이 훼손되면 메시지의 설득력도 함께 무너집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부르는 순간 청중의 머릿속에는 자동으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당신은? 그리고 바로 그 질문에 추미애 위원장이 답을 제공한 것입니다. 당신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 위원장의 반박이 단순한 인신공격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물리적 일관성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법원의 유죄 판결이 누군가를 범죄자로 만든다면 그 기준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 말입니다. 나경원 의원과 그 지지자들은 패스트트랙 사태를 정치적 저항이나 민주적 투쟁으로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나 의원은 판결 이후 법원이 정치적 저항권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런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명확히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 정치의 깊은 병리를 봅니다. 자신의 행위는 저항이나 정의로 포장하면서 상대의 행위는 범죄나 불법으로 몰아가는 이중잣대 말입니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한국 정치 전반에 퍼져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의 경우 그 이중성이 특히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법을 위반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범죄자라고 단정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나경원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많고 그들 중 상당수가 지금도 당의 주요 인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치나 준법을 강조하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패스트트랙은 나경원 의원에게 있어서 단순한 과거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의 정치적 부담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나 의원이 상대를 공격하려 할 때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추미애 위원장의 반격은 바로 그 부메랑을 던진 것입니다. 저는 이 장을 마치면서 하나의 교훈을 남기고 싶습니다. 정치에서 과거는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특히 법원의 유죄 판결처럼 공식적 기록으로 남은 과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당신이 타인을 도덕적으로 심판하려 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당신을 향해 돌아옵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판결 이후 했던 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 의원은 법원이 자신의 행위를 정치적 저항권으로 인정했다는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교묘한 프레이밍 기법입니다. 저는 이것을 언어적 연금술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행위를 전혀 다른 의미로 변화시키는 기술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국회의장을 점거하고 입법 절차를 막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면 공무집행방해이자 국회법 위반입니다. 법원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은 이것을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정의를 위한 투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 의원과 국민의힘은 똑같은 잣대를 상대방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인사들이 법적 논란에 휘말리면 그들은 즉시 범죄자, 국가를 망치는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거기에는 저항이나 정치적 맥락 같은 여지가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이중잣대입니다. 그리고 이 이중잣대는 한국 정치를 극단화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저는 정치학에서 말하는 집단 극단화, 그룹 폴러러제이션 이론을 떠올립니다.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집단 안에서만 소통하게 되면 그들의 의견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극단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복잡한 증거나 논리보다는 단순한 도덕적 낙인에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의롭고 저들은 악하다. 우리의 행동은 저항이고 저들의 행동은 범죄다. 우리는 나라를 구하려 하고 저들은 나라를 망치려 한다. 이런 이분법적 세계관이 지배하게 되면 더 이상 사실 확인이나 증거 검토가 필요 없어집니다. 단지 상대방에게 범죄자라는 딱지를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이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자동으로 범죄자를 옹호하는 세력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논리인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원성을 인정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하고 타협하며 공동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상대를 범죄자로 규정하는 순간 대화는 종료됩니다. 타협은 배신이 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오직 투쟁뿐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범죄자 대통령 발언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 감정을 표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화의 상대에서 제거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를 정당한 대통령이 아니라 존재해서는 안 될 범죄자로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나경원 의원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 일관성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이중잣대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작동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나경원 의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전체의 언어 전략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국회를 막으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 그들이 법적 논란에 휘말리면 법치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 우리가 격렬하게 항의하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그들이 시위를 조직하면 불법 선동과 사회 혼란. 이런 식입니다. 똑같은 행위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로 규정됩니다. 그리고 이 이중잣대는 정당의 지지자들에게 내면화되어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저는 정치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를 떠올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합니다. 나경원 의원의 지지자들은 그의 패스트트랙 행위를 정의로운 저항으로 봅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논란은 명백한 범죄로 봅니다. 이것은 객관적 증거나 법리적 판단과는 무관하게 작동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이 심리적 메커니즘을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들은 지지자들의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범죄자라는 낙인은 그런 언어의 가장 강력한 흉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를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니까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니까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나쁘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 회로가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정치 전체를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이 모두 똑같은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정치는 더 이상 정책을 논의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악마화하는 전쟁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법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항이라고 정당화하면서 아직 확정 판결도 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단정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정말로 공정과 정의를 외친다면 왜 그 잣대는 언제나 상대방에게만 적용되고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은 수사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정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중잣대가 계속되는 한 정치적 신뢰는 회복될 수 없고 극단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극단화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대화의 단절, 타협의 불가능, 그리고 민주주의의 마비입니다. 저는 한국이 그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단독 사건이었다면 저는 이것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더 넓은 그림을 보았을 때 거기에는 하나의 명확한 패턴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 다른 사례들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세 개의 사례를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나경원, 이수정, 장동혁. 이 3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서로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발생했지만 몰락도록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각, 나경원의 범죄자 대통령. 이미 앞장들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본인이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부른 사건입니다. 이것은 1심 공격의 전형입니다. 정책이나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자격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각, 이수정의 허위 정보와 실숙 변명. 이수정 의원의 사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선거 전,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아들의 병역 관련 허위 정보를 담은 이미지와 그래픽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고 나중에 삭제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합니다. 첫째, 타이밍입니다. 선거라는 가장 민감한 시기에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정보가 유포되었습니다. 비록 나중에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정보를 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인상이 남습니다. 이재명의 아들이 병역을 회피했다더라. 같은 막연한 기억 말입니다. 둘째, 사후 대응입니다. 이수정 의원은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이 공식 계정을 통해 올리는 콘텐츠가 과연 단순한 실수일까요? 특히 선거 기간에 상대 후보에 대한 치명적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말입니다. 저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매우 계산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일단 정보를 던집니다. 그것이 퍼집니다.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삭제하고 실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심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정치 전략 용어로 히트앤런이라고 합니다. 공격하고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은 실수라는 방패로 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각, 장동혁의 공개 모욕과 배제의 언어. 장동혁 의원의 경우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한 공개 토론장에서 장 의원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을 여기 옮기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언어의 본질은 명확했습니다. 상대방을 인간 이하로 격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언어를 배제의 수사학, 레토릭 오브 익스클루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을 도덕적 공동체 밖으로 추방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대화의 가치가 없는 존재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가 공개석상에서, 그것도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 전체에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모욕받아 마땅하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보면 하나의 공통된 패턴이 드러납니다. 인신공격 중심,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공격합니다. 감정동원, 이성적 논쟁이 아니라 분노와 혐오를 자극합니다. 책임 회피, 문제가 되면 실수, 표현의 자유, 오해 등으로 둘러댑니다. 저는 이것을 국회의 유튜버라고 명명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치가 점점 더 클릭베이트와 자극적 콘텐츠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어떤 콘텐츠가 가장 잘 될까요? 논리적이고 차분한 분석일까요? 아닙니다. 자극적인 제목, 충격적인 썸네일, 감정을 폭발시키는 내용들입니다. 오, 충격 발언, XXX 완전 파괴, 이것 보고 경악.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경원의 범죄자 대통령은 완벽한 클릭베이트입니다. 이수정의 허위 정보는 바이럴 콘텐츠의 전형입니다. 장동혁의 모욕 발언은 논란 유발용 콘텐츠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지자들은 환호합니다. 우리 편이 저들을 제대로 공격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엄청나게 공유됩니다. 댓글창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정치인의 인지도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정치는 점점 더 극단화됩니다. 이성적 대화는 사라집니다. 정책 경쟁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지쳐갑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전략인가? 아니면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 일탈인가? 만약 개인적 일탈이라면 당은 이들을 제재해야 합니다. 징계를 해야 하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런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당의 전략이라면 그것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민의힘이 더 이상 정책 정당이 아니라 문화전쟁 정당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적을 만들고 분노를 키우고 그 분노를 동원하는 것을 주된 정치 전략으로 삼는 정당 말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이 3명의 의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까? 그들의 행위를 묵인할 것입니까? 아니면 제재할 것입니까? 그 답은 단순히 당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정치의 미래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장에서 이 모든 것이 더 큰 배경에 윤석열 정부 시기의 계엄 내란 의혹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개별 의원들의 막말은 단지 증상일 뿐이고 진짜 병은 더 깊은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가장 무거운 주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경원, 이수정, 장동혁 같은 의원들의 발언과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 일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더 큰 위기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핵심에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불거진 계엄, 내란 의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법적 판단을 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법원의 최종 판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맥락에서 저는 하나의 패턴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 말입니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자신들의 전직 대통령이 계엄, 내란 같은 중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정입니다. 만약 정말로 잘못이 있었다면 우리 당은 그것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겠다. 우리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정당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수사의 정당성을 의심하되 법적 절차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의 판단은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제3의 길을 택했습니다. 정면적인 역공격입니다. 수사 자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 나경원 같은 의원들이 서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 자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과 완전히 결합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당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경원 의원의 경우가 특히 역설적입니다. 그는 자신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계엄 내란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합니다. 본인은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만약 법치가 중요하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나경원 의원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논리는 다릅니다. 그들에게 법치는 선택적입니다. 상대방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자기 편에게는 관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 말한 이중잣대입니다. 저는 정치 전략의 관점에서 하나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정당이 정책과 비전 대신 분노와 적대감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 정당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끊임없이 새로운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지자들을 계속 붕원하려면 계속해서 새로운 적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위기를 선언하고 새로운 분노를 자극해야 합니다. 나경원의 범죄자 대통령 발언은 바로 그런 분노의 연료입니다. 이수정의 허위 정보는 그 불을 지피는 속량입니다. 장동혁의 모욕 발언은 그 불길을 더 피우는 기름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도 유권자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선거는 핵심 지지층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층, 보동층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언어와 인신공격은 이런 유권자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지? 정책은 없고 싸움만 하네.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국민의힘이 직면한 근본적 딜레마라고 봅니다. 당의 핵심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언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언어는 동시에 승리에 필요한 중도층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원래 영상에서 언급된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도덕적 정치의 붕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 도덕성의 기준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치인들도 최소한의 체면과 영치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법적 문제에 연루되면 일단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상대방을 비판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당당하게 상대방을 범죄자라고 부릅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도 실수라는 한마디로 넘어갑니다. 공개석상에서 모욕 발언을 하고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어떤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징계는 가능할까요? 도덕적 압박은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압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블로거로서, 평론가로서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답은 명확합니다. 유권자입니다. 법원도, 국회도, 언론도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정치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투표용지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만약 유권자들이 이런 정치 스타일을 용인한다면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나경원 같은 의원들은 더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더 공격적인 전략을 펼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유권자들이 이런 정치에 노라고 말한다면 변화는 일어날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결국 표에 반응합니다. 극단적 언어가 표를 잃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들은 전략을 바꿀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두 가지 미래. 저는 국민의힘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길은 계속 범죄자 프레임으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하고 극단적 언어로 핵심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것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당내 결속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문화전쟁 정당으로 전락하여 실제 집권 능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정상화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극단적 언어를 자제하며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의 일부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상 정당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두 번째 길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민주주의는 건강한 야당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견제와 균형은 양당이 모두 합리적으로 작동할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징후들을 보면 국민의힘은 첫 번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재생이 아니라 종말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종말 말입니다. 저는 이 긴 글을 쓰면서 한국 정치가 매우 위험한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나경원의 범죄자 대통령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정치 전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저는 유권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선거에서 단지 당의 색깔만 보지 마십시오. 후보자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지 보십시오. 정책을 말하는지 아니면 인신공격만 하는지 보십시오. 대화와 타협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적대와 투쟁만 외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 관찰을 바탕으로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한 표가 한국 정치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법치와 도덕성을 중시한다면 먼저 거울을 보십시오. 당신 자신의 행동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먼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분노의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정책의 정치로 돌아올 것인가? 선택은 당신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역사는 극단주의에 친절하지 않습니다. 분노로 땡뭉친 정당들은 결국 자기 분노에 소진되어 무너집니다. 저는 한국 정치가 그런 길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글을 쓸 것입니다. 관찰하고 분석하고 경고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 시민이자 블로거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무관심하면 극단주의자들이 그 공간을 채울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폭력적 언어가 정치를 지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고 비판적이며 참여한다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